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과학기술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지난 18년 동안의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 산림 손실을 추적했습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계단밭 등 농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흔히 외출하기 전 기상예보를 보고 우산을 챙기거나 미세먼지에 대비합니다. 그만큼 날씨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적중률은 지난해 기준 60%로 조사됐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기상예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염은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에 한 번쯤은 겪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간단한 약물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지만 자칫 악화하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 방광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이 국민에게 미래 희망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정책을 확립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강국의 길을 개척하고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혁신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6개월 동안의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 규제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철저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 회복될 때까지 관계장관 회의 등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대 핵심 전략 품목 맞춤형 전략안을 논의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 속 상상의 모습에서 시작해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과 요리를 도맡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한 중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진화하는 로봇의 모습을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 전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입니다. 영화가 그려낸 미래 사회인 2005년에는 집안일을 뭐든 해내는 가사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눈앞에 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떨까요? 앱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 오토바이 대신 로봇에 담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배달 로봇. 지금 기다릴게요. 잠시 지나갈게요. 주문자를 만나 무사히 음식을 전달합니다. 이제 실외도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 로봇으로 뭐 건물 안이든 아니면 바깥에서도 주문하셨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은 호텔에도 등장했습니다. 물이나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AI 스피커에 얘기하면 로봇이 객실로 가져다 줍니다. 뷔페 명코너에서는 요리사 대신 요리하는 로봇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재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다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주며 완벽하게 맡은 일을 해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중장비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무인화 자동화한 미래의 모습인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공간에서 그 생산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다음 달 미국 CES 전시회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항공 및 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하고 드론 택시 등 도심형 이동수단 모빌리티를 선도해 항공 운송의 영역 확대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동안의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2020년 5월까지 도심형 항공교통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 관련 자료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드론 테러 방지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관리 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로 개선하고 교통 약자를 위한 공항시설 확충, 항공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정책 강화 등도 추진합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학생팀이 2019 국제자율무인선 알고리즘 경진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미 해군 연구개발국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 나라 17개 대학팀이 참가했으며 실제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상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원자력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원자력 연구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초록공감 연구원 개방의 날을 1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연구원 개방의 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8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연구 현장과 원자력 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원자력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난개발로 숲이 손실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계단밭 등 농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이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백두산 부근에서 금강산 지역에 이르는 북한 산림 훼손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함영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강 너머로 바라본 북한 산림의 모습입니다. 잡초가 듬성듬성 자라 민둥산에 가깝습니다. 강원도 남대천 주변도 숲이 빈약하다 보니 산사태로 곳곳에 상처가 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전체의 산림 훼손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난 18년 동안 북한의 산림 손실을 추적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이 미 항공우주국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숲이 사라진 붉은색 영역이 연도가 지날수록 누적되어 나타납니다. 2000년대 들어 내륙뿐 아니라 북부 접경지대인 자강도와 양강도의 산림 손실이 두드러지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부터는 함경 남북도에서 숲이 가장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산림 훼손이 특히 컸다가 2014년에서 2016년까지도 꾸준한 손실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혁명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이 위치한 삼지연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삼지연 공항 부근의 산림 손실이 가장 컸고 백두산 남동쪽의 정일봉 인근 그리고 리명수역 부근도 숲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산이 위치한 고성, 금강, 통천군 등 3개의 행정구역은 어땠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고성군 부근의 산림 손실이 가장 두드러졌고 금강군, 주어봉 인근 등의 숲도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 우주국이 위성으로 관측한 데이터로도 지난 24년간의 숲 면적 추이를 따져봤습니다. 백두산 삼지연은 숲의 면적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반면 농지는 조금씩 늘어난 추세입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에 숲이 줄어든 게 관측되는데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던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습니다. 금강산 부근 지역도 숲은 감소하고 농지는 증가하는 추세.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부근 지역의 산림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주변이나 농촌 주변 같은 경우는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계단논이나 계단밭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북한의 경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지를 깎아 만든 계단논과 계단밭은 많은 비가 내리면 일거에 쓸려 내려가 자연재해의 위험이 큰 만큼 나무 심기 사업이 절실합니다. 북한 산림의 안정화는 미래 통일 한국에서는 모두 함께 안고 가야 할 책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함영건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새해 첫 해돋이는 동쪽 지역에서만 깨끗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파와 해돋이 전망,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의 마지막 출근길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칩니다. 강력한 한파가 엄습하며 기온도 곤두박질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영하 10.9도,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추위는 새해 첫날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의 첫 해돋이는 동쪽과 서쪽 지역 간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며 서해 형성된 낮은 구름이 내륙으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서는 맑은 날씨로 선명히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서쪽 지방으로는 낮은 구름이 두껍게 들어오면서 해돋이를 보기 어렵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해는 독도에서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뜹니다. 이어 울산 간절곶 7시 31분, 부산 태종대 7시 32분, 강릉 경포대는 7시 40분이 되겠고 서울은 7시 47분에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연말연시를 강타한 한파는 새해 첫날 낮부터 누그러들겠고 이후 1월 상순까지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날씨는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기상예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크지만 적중률은 지난해 기준 60%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예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상예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상예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이 기상예보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나라보다 좀 낮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상예보를 뭐 대충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기상예보가 가장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는 다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고요. 네. 최첨단 관측 장비인 기상위성이라든가 레이더 등을 이용해서 예보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 실력은 낮다고 할까요? 그리고 정말 예보 정확도가 낮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 기상예보 정확도는요, 그 나라 국력에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현재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의 예보 정확도가 좀 높게 평가받는 것은 그만큼 기상예보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 나라보다 이제 우리나라 정확도가 아주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기상예보 정확도는 세계적으로 본다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워낙 날씨가 요즘엔 변덕스럽게 변하다 보니까 맞아요. 상당히 고충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상예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기상예보 생성 과정 크게 관측, 그다음에 자료 처리, 그다음에 현재 일기도 작성,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예상 일기도 작성, 그다음에 이제 생산된 예보를 가지고 통보하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기상예보가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관측을 잠깐 좀 소개하자면 말이죠. 기상 관측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상 관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서 관측할 수 있는 공기의 온도, 습도, 기압, 바람의 방향, 속도, 또 구름의 형태나 양, 황사나 안개 등을 관측을 하죠. 이제 산이 많고 지형에 따른 기상 이변이 많기 때문에 좀 보다 정밀한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기상 관측은 말씀하신 지상뿐만이 아니라 고층 상공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기상 예보의 오차를 좀 줄이고 관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늘의 공기가 움직임을 좀 관측을 하죠. 상층 관측 일단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고층 기상 관측은 전국에 이제 8개소에 설치된 고층 기상 관측소에서 하루에 2회씩 라디오 존대를 이용을 해서 관측이 이루어집니다. 이 라디오 존대는 지름 2m의 풍선에 매달려서 올라가 갖고 기온이라든가 습도, 기압 등의 기상 상태를 관측을 해서 GPS 신호와 함께 지상으로 무선 송신할 수 있는 기상 관측 기기인데요. 네. 세계 모든 세계 기상기구 회원국들은 이 라디오 존대를 띄워서 정보를 온 세계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기상예보관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기상도우미가 기상위성 그리고 기상레이더 관측 자료죠. 예. 기상위성은 850km 상공에서 남극과 북극을 이렇게 이제 도는 극궤도 위성이 있고요. 적도 이제 35,800km 상공에 정지해 있는 정지위성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기상위성은 특정 지역의 기상 상태의 변화서부터 지구 전역의 날씨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기상 레이더는 대기 중으로 전자파를 반사하고 비나 눈, 우박 등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 신호를 수신해서 이를 바탕으로 강수 구름의 위치라든가 강수 정도라든가 이동 방향이라든가 바람 이런 것들을 산출해 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확한 기상 예보를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조사뿐만 아니라 이 상공에서의 조사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런데 육지의 날씨 말고 해양의 날씨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바다에서는 이제 기상 관측선이라든가 해양 기상 관측 부위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하는데 해양 기상 부위 같은 경우는 먼 바다의 해수면에서 해양 기상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 해양 기상 장비죠. 네. 부위에 설치된 센서로 풍향이라든가 풍속, 기압, 기온, 상대 습도 등을 30분 단위로 관측을 하고요. 이 자료는 수치예보 모델이 입력되면서 해양 기상 예보에 활용이 됩니다. 네, 해양 기상 관측 장비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렇게 지상이나 상공, 해양에서 취합된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런 모든 곳에서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면 이 자료들은 모두 이제 기상청의 종합 서버로 취합이 돼요. 예. 또 이제 전 세계로 이 자료를 갖다가 보내주기도 하고 또 외국에 관측 자료를 받기도 하죠. 이렇게 모인 전 세계 관측 자료는 표준화 또는 보정 작업을 거치고요. 모델이 입력하기 쉽도록 격자 자료로 만들어서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된 일기도에는 표준 등압면 일기도 또 다양한 보조 일기도가 있는데요. 이 일기도들을 통해서 현재 대기 상태를 파악을 하죠. 예. 이후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일기도를 만드는데 어디에 비가 얼마나 올지 바람이 어떻게 불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일기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보관들은 이 모든 자료에다가 예보관의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 육감이라든가 통찰력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예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모은 객관적인 자료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 사람의 직관력이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자료를 더 많이 모으면 더 정확한 예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측소를 더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관측소를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인력 또 예산 등의 문제로 사실상 기상 관측소 확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기상 관측 자료 확장 방법이 먼저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이제 기온이라든가 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상 관측소는 30개소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근데 이 정도 관측소로 정확한 국제 기상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를 활용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택시요? 네, 택시에 탑재되어 있는 운행 기록 자기 진단 장치가 있거든요. 이 센서를 통해서 기온과 기압과 강수 등 기상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 같은 상세한 데이터로 확보를 하면 실시간 기상 예보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택시는 사실 이곳저곳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에 운행 중인 택시에 관측 장비를 탑재해서 실시간으로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활용하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상 예보 정확도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뭐 굉장히 정확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단시간 국시적 예보는 굉장히 정확해지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최근에 그 중국에서 개발한 스카이넷 기술을 봤습니다. 스카이넷이요? 네, 와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적이 있는데요. 이 기술로 기상 관측을 한다면 정말 환상적인 빅데이터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인데요? 이 중국의 스카이넷은 중국의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을 말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날씨 관측에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중국이 지금 스카이넷 이 CCTV 망이 한 2천만 개를 깔았다고 하는데 2천만 개요? 네. 네. 이 CCTV 망을 만일 기상 관측에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CCTV 영상에서 수백만 지역의 강수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 시계를 관측하고 이거를 이제 중앙 컴퓨터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관측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나우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단시간 예보죠. 이 정확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정말 향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현재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 만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초정확도의 나우캐스팅 시대가 온다면 정말 날씨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저도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마웠고요. 2020년 경자년 흰색 쥐띠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미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지금 현실에서 이제는 이 변하는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인가하면서 통신시장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태광산업의 SK 브로드밴드 주식 취득은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됐고 SK 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은 결합상품 동등 제공, 결합상품 할인 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여해 인가했습니다. 방송 분야와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이 티브로드의 최대액 출자자가 되는 것을 적격으로 보고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한 뒤 최다 출자자 변경 등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마무리한 데 이어 SK 브로드밴드도 티브로드 합병을 완료하면서 유료 방송 시장은 통신 3사가 주도하는 체제로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 동안 보증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개정안 시행 전인 9월 11일부터 아이폰의 국내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 기간은 기존처럼 1년으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면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규정을 제정해 행정 예고하고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20년 1월 21일까지 받고 공포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식약처는 먼저 홍삼, DH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 식품은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뒤 일반 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물 뿌리가 장애물을 피하며 성장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식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식물 뿌리는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다른 물체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자극은 인간의 촉각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뿌리가 장애물을 효율적으로 회피하는 원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장애물에 닿으면 그 장애물에 닿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신호가 식물 뿌리 내부에서 발생되고요. 그것이 식물의 호르몬 분배를 일으켜서 식물의 뿌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뿌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식물 성장 호르몬 옥신이 뿌리 내에서 빠르게 재분배돼 뿌리가 한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식물이 물리 자극을 받았을 때 칼슘 신호가 활성화되는데 이 칼슘 신호가 옥신 호르몬의 재분배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뿌리의 장애물 회피 원리가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식물의 물리 자극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양한 식물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덩굴성을 더 극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덩굴성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식물의 초식곤충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가능합니다.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뉴 파이톨로지스트의 특별 해설 형식으로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전 세계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뿌연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가시거리는 200m에 불과하고 산책은커녕 외출도 어려워 보입니다. 뉴델리뿐 아니라 인도 북부 거의 모든 도시가 이렇게 스모그로 뒤덮인 상태인데요. 지난 주말 뉴델리의 최저 기온은 1도로 2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맹추위가 대기오염과 만나면서 이렇게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한 겁니다. 인도의 대기오염 지수는 500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하다고 정한 기준의 10배에 달합니다. 인도 환경당국은 지금 같은 맹추위와 스모그가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옛 도시 체르노빌에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트리에 흑백 사진들을 걸고 있는데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가족이 모여 찍은 기념사진 등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전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추억트리입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인부와 소방관 31명이 피폭으로 사망하고 이 도시는 폐쇄됐는데요. 이후 수천 명이 암 등 방사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트리를 크리스마스가 아닌 새해에 설치하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체르노빌에 30여 년 만에 처음 세워진 이 특별한 트리가 방사능에 대한 조심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인근의 보호구역에서 콧불소 3마리가 풀과 당근을 먹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마리는 북부 흰 콧불소, 1마리는 남부 흰 콧불소인데요. 모두 심각한 멸종 위기종입니다. 특히 북부 흰 콧불소는 암컷 2마리가 전 세계에 남은 마지막 개체입니다. 마지막 수컷이 지난해 3월에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은 암컷 콧불소의 난자와 수컷 콧불소가 사망하기 전 채취한 정자를 수정시켜 배아 2개를 얻었는데요. 나중에 아종인 남부 흰 콧불소에 이식해 태어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학자들은 남부 흰 콧불소 최소 5마리를 복원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2019년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과학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YTN 사이언스가 2019년 과학계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 10개를 선정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NHN의 한돌과 세 차례 은퇴 대국을 갔습니다. 인간의 바둑을 점령한 인공지능의 위력이 다시 한번 느껴진 순간입니다. 달의 지형 등을 탐사할 교도선을 보낼 예정이었는데요. 2022년 7월로 연기됐습니다. 연료 부족과 임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 지난달 28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품 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수출 규제 철회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BS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직원의 뇌물 의혹 조사를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IBS 연구단에서 한국인 여자 연수학생을 성희롱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계 첫 5세대 이동통신 5G 전파가 송출됐습니다. 통신 속도가 4G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보사는 심혈을 기울인 혁신 신약이었습니다.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임보사는 국내 허가 후 성분 논란으로 유통 판매가 중지되기까지 임보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터라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되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을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가동 예정지된 석탄 발전 설비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겁니다. 지난 4월 인류는 블랙홀의 실제 모습을 직접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연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달 탐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미국도 아르테미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 중 적어도 한 번은 겪는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염인데요. 대부분 간단한 약물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지만 자칫 악화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방광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김아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광염이 의외로 굉장히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라고 하던데요. 방광염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광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방광 점막이나 점막 아랫부분인 점막하 조직에 염증이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광염은 급성 방광염과 만성 방광염으로 나뉘는데요. 비뇨기 계통의 구조적 혹은 기능적 이상 없이 발생하는 단순 급성 방광염은 주로 병원성 대장균이 숙주 조직에 부착되는 게 원인이고요. 만성 방광염은 6개월에 2회 이상 혹은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광염이 만성으로 번지게 되면 정말 큰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광염에 걸리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빈뇨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그런 증상인데 네. 빈뇨 외에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방광염에 여러 가지 사실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라던가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절박뇨 등이 있고요. 또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는 야간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변을 본 후에도 뭔가 덜 본 듯한 느낌의 잔류감이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방광염에서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이 배뇨시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화끈거린다던가 따갑다, 가려움 등 환자분이 호소하는 통증의 양상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던가 혹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광염이 여성에게서 대부분 나타나고 또 중년 여성이 흔히 발병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여성의 요도가 남성보다 짧기 때문인데요. 회음부나 질 입구에 균 진맥의 형성이 쉬워서 질염을 시작으로 상행성 감염을 일으켜서 방광까지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5년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국내 방광염 환자가 160만 명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 94%가 여성 환자였고요. 그 여성 환자의 40%가 50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중년 여성에서 방광염이 주로 발생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의 감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젖산균의 증식이 억제되고 병원성 대장균의 과증식을 막지 못해서 방광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폐경 이후에 요실금과 같은 배뇨 장애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뇨 장애로 인해서 음부 환경이 축축해지면 피부 감염을 통해서 방광염의 빈도가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통계적으로는 여성의 생애 중에서 30% 이상의 방광염을 경험하고 이들 중 25%가 6개월 이내에 재발한다라고 하니까 여성한테서는 굉장히 흔한, 아주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신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예. 여성들이 더 방광염에 노출이 되기 쉽다라는 취약하네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흔히 어른들께서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라고 맞아요.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실제로 이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잘못된 상식이고요. 이런 것들 혼동을 일으키기는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방광염 환자에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소변을 오래 참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냐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을 배출하는 것, 즉 배뇨하는 것이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기 때문에 자주 배뇨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방광염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소변을 자주 보는 것보다는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그러니까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배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광염과 같은 것을 앓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이 방광염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계속 방치할 경우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네,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발성 방광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방광의 감염이 신장까지 퍼지는 신의신염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의신염으로 번지게 되면 폐혈증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신의신염이 반복될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제 기능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방치를 하면 큰 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인터넷에 방광염에 대한 그 속설이 몇 가지가 떠도는 게 있는데 제가 들어본 것은 옥수수 수염차나 한약이 방광염에 효과가 있다. 약간 사실인가요? 인간 요법처럼요? 네, 실제로 그런 질문하시는 환자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물이나 한약이 딱 좋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생수, 물을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다. 일반 생수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바지처럼 꽉 끼는 그런 옷을 입었을 경우에 방광염에 노출되기 쉽다고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여성분들 최근에는 뭐 스키니진이나 속옷 남성보다 꽉 끼는 옷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꽉 끼는 옷 때문에 방광염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방광염 환자들 그리고 재발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들은 게 그 방광염이 발병했을 때 바로 항생제를 그 처방을 받아서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좀 챙겨 먹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저희가 매번 같은 약을 먹지 않는 것처럼 방광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받고 그때그때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증상이 발생할 때 병원에 가서 적절한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문의의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방광염의 치료와 예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치료법으로는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단순 방광염일 경우에는 3에서 5일 정도 약물 치료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증상이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때는 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가 꼭 필요하고요. 이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꼭 필요합니다.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후에는 즉시 배뇨를 한다던가 살정제들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소변의 산성화를 위해서 크랜베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5리터 정도를 하루에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현대인들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 많은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증상 호전이 굉장히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있으실 때는 적당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한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거품 목욕을 한다던가 수영장 그리고 대중목욕탕 사용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재발하는 분들한테는 자제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요실금과 같은 폐경 이후에 쉽게 나타나는 배뇨장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방광염 발생과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생제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 발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를 적정 기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예방 목적의 면역 증강제도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꼭 전문의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광염이 생각보다 몇 가지만 주의하면 손쉽게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초기 질환인 경우에는 치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의 인공위성들은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기상 정보를 관측하는 정지 궤도 위성이 바로 천리안 위성입니다. 네, 천리안 2A호가 현재 2분 간격으로 한반도를 관측하며 신속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발사가 2달 정도 남은 천리안 2B호는 새해에 발사장으로 이동한다고 하네요. 새해엔 이 천리안 위성들의 활약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